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에요. 동해안 산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소방관 여러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비인데요. 비는요 오늘도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 농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일면 톡기사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관련 발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윤, 지역 안배 인사,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실력 위주로 해야지 뭐 여기 안배하고 저기 안배하고 이런 거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뭔가 공개했죠.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무슨 설 이런 걸 많이 나왔죠.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안 위원장 코로나 특위원장도 겸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쪽에 집중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부위원장인 4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획위원장입니다. 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에는 없었던 조직이다. 그래서 신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뭔가 대선 이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쇄신에 나선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20대 여성인 박지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 있죠? 윤호중 의원 그리고 박지현 두 인물이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좀 더 보죠. 자, 윤호중 위원장이요. 비대위 인선을 어제 발표했는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요. N번방 사건 고발 후에 선대위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비대위원들. 전체적으로 8명의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4명이요. 2030 세대입니다. 굉장히 젊은 인물들로 꾸렸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 1단 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 10,000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79일 만에 더블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9일. 그러면은 지난해 연말에 5,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79일 지나서 2배로 뛰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나흘 연속 사망자 200명 넘어섰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죠. 확진자가 30만 명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역시 워낙 확진자 숫자가 많으니까 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죠. 여기 보면요. 이 선수들 굉장히 기뻐합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죠. 우크라이나 선수들 모습이에요. 우승을 한 거거든요. 기사로 가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패럴림픽 투혼의 2위를 했습니다. 전체 2위입니다. 좀 더 보죠. 겨우 20명이 참가했어요. 그런데 금이 11개, 은 10개, 동 8개. 그러면 이거 한 선수가 여러 개 땄다는 소리가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조국의 평화 위에 모든 걸 쏟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위가 중국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2위를 우크라이나 선수가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투혼, 투지가 남달랐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숙한 이슈들 그리고 풍부한 뉴스들 전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 자리가 성큼 물음표입니다.
성큼 온 건가? 아시겠죠? 누구 얘기하는지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고 있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일단 정부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본격적으로 정부에 발을 들여놓을까? 그렇다면 총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참 많습니다. 기사로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소명 다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한 정부 부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뒷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이재명 사용법. 지금 민주당 대선에서 패배했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대로 비대위가 가도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보시죠. 걸리면 징계.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몇몇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나오면은요. 그 도시의 책임자, 시장 등등을 징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징계한다고 막을 일인가요, 지금? 뭔가 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발표됐던 인수위원회 인선 내용입니다. 어제 발표된 이후에 많은 뉴스 보셨기 때문에요. 그걸 반복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항이 무엇일까? 이걸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단일화 덕에 실세에 오른 안철수. 실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묵직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대 총리에도 성큼 간 것 같다.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안철수 차기 정권 인수 등을 진두지휘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의료를 실무했죠. 이쪽 분야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에 위원장도 겸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인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정권 인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문제 당장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책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국정 운영 능력 평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 시험대를 잘 거친다면 초대 총리 성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의 국정 참여와 관련해서 벌써 좀 지난 내용인데 과거의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발표, 대선일 전이잖아요. 단일화 발표했을 때 안철수 대표는 정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 윤석열 당선인 말 지금 방금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어제 인수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총리는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인수위 발표됐죠? 조직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선인이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연결된 조직이 몇 개 있죠. 여기 보면 뭐 국민토감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위. 근데 그중에 특히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겸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조직도상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 비중이 있구나. 이게 보이죠,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당에서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 나와 계세요. 마침요. 일단 총리까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까지 만든 것 좀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어제까지는 인수위원장을 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으로 네. 언론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매듭이 젖었어요. 예, 그 부분. 하루 만에 또 총리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보도가 좀 언론은 너무 좀 이렇게 앞서간다는 항상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서갑니다. 한 발짝씩. 예. 그런 부분인데 우선 뭐 자리에 대한 함합형에 앞서서 예. 지난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도시락 회동이 있은 후에 안 대표께서 좀 발언하신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공동정부의 운영자이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하셨고 어. 이 말인즉슨 이제 본인이 입각을 하던 그렇지 않던 본인의 어떤 위치나 역할에 관계없이 예. 이번 정권에서 본인이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할론 예. 형태에 관계없이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리에 말씀드리고 맞는 싶고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안철수 대표는 지분이 있다. 내가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자리를 맡건 안 맡건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 운영자로서 이 본인께서는 크게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뭐 본인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라면은 직접적으로 플레이어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것이 어떤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오. 관심사가 되어서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현재까지는 이 총리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인수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예. 하고 아직까지 뭐 안 대표 본인도 그러하시고 예. 저희 뭐 당도 그렇고 어떠한 총리직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검토하고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 다 열려 있다는 건데 그럼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총리로 가는 건데 총리가 안 가면 지분은 일단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합당이 될 경우에 안철수 대표는 그 합당한 정당 소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 정당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본인의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예. 어떤 그 첫날 지금 업무도 지금 수행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오늘 때문에 오후에 기자회견이 일단 잡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기자회견 잡혀 있는데 예. 일단 차츰 좀 두고 볼 일이 아닐까 너무 좀 앞서 나가는 추측은 좀 본인에게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겐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언론은 항상 좀 앞서가는 경향이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언론에서는. 오늘도 총리 질문 굉장히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께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요. 안철수 대표가 합당한 정당, 합당이 어떤 나중에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 총리로 가서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각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이유는 네. 뭡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선거도 막바지에 윤석열 이제 현재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뭐 안철수 대표가 사이좋게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두 분이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전하 변호사가 오늘 굉장히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안 편하다, 결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론 두 분 다 사적인 감정이나 구원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 과정을 쭉 봤을 때 뭐 100% 편하신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아. 그래서 합당 이후에 예컨대 뭐 이준석 안철수 공동 당 대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과연 당이 이렇게 좀 평화롭게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가 실제 있기도 하거든요. 공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카드라는 걸 명시를 했고 예. 또 실제 방금 이제 우리 홍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께서도 조금 어떤 국정 운영 내지는 예. 행정 경험 같은 거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총리가 되셨든 아니면 뭐 과학기술부 총리가 되셨든 예. 내각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바람 아닐까요? 바람으로 보세요. 무게가 있다고 바람인 보시는 점도 거예요?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수순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당 대표나 이런 어떤 정부적인 역할을 많이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혹여 약간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행정 능력을 입증해서 또 재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내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관련해서 그 인수위 발표가 있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오찬 회동, 도시락 회동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나온 설명이 인수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됐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요. 브리핑을 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계시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총리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죠. 그리고 총리 자리는 내각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야 통과시켜줘야 돼요. 된다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국회 동의 과정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총리 자리에 내정이 된다면. 지금 아마 이제 이게 1라운드가 되겠죠. 예. 대선 이후 1라운드가 아마 총리 임명 동의안이 되고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라운드가 뭐 여가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가부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1라운드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뭐 지나가게 해주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그럼? 일단 안철수 후보를 너무나 잘 알고요. 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와의 그 대결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당에는 지금 두 가지 기류가 분명하게 흐르면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1,600만 표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기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반성과 자성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는 후보의 결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분명한 결함하고 정권 교체론이 비등하게 계속해서 50%를 넘어서는 예. 정권 교체론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그 바람이 사실은 후보의 결함을 놓고 두 양강 후보의 결함을 놓고 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기류가 분명히 두 개의 기류가 당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기류가 우선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비대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예. 이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봐서 강한 기류,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1,600만의 국민 지지가 있었다라는 강한 기류가 더 현재로서는 우세해 보입니다. 이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우세함이 비대위를 통해서 분출이 되고 25일을 전후해서 나올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강한 기류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성의 기류로 갈 것인지는 그때 좀 월 말쯤 돼서 결론이 나고 방향이 설정이 될 텐데 지금 기류로 봐서는 저는 강성 기류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하는 모습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걸 예고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좀 갈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월 이후에 무슨 정국이 전개가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안철수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안철수 총리 내정자가 만약에 됐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했는데 사실은요. 대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온 게 민주당의 극찬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죠. 세상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셨는데 총리 내정자가 됐다고 갑자기 비판을 한다. 그럼 이건 또 그때 당시 말은 뭐냐고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나갔을 경우에 예. 아주 굉장히 약한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지적을 받겠지만 그러나 강성 대응으로 기조를 잡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가로 뭉개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 뭐 총리 얘기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언론은 좀 한 발, 두 발 먼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이 총리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요.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오늘 또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 총리의 김부겸 유인 검토다. 기사가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제목을. 여기 보면 윤 당선인 측이 대선 막바지쯤 김부겸 총리 측에 유임한 의사를 타진했더라. 타진했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김부겸 유임되면 인사청문회 필요 없죠.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립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쭉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접촉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설명이 돼 있어요. 좀 보세요. 여기입니다. 대선 막바지쯤 윤 당선인 측 인사가 김 총리 측 인사에게 유임안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전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김 총리 측 인사를 얘기하기를 김 총리에게는 전하진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물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얘기했다 이 뜻이 일단 돼요 지금. 그러나 뭔가 이런 목소리,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반반일 것 같은데 물론 반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놀랄 만한 뉴스인 것만 사실이에요. 특히 윤 당선인 쪽에서 보자면 예.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로 협치, 연정, 통합 뭐 이런 차원에서 김 총리 유임을 생각한다면 정권 초반부에 출발을 좀 순탄하게 하고 싶다. 왜?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표결 들어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아니라 누구라도 예.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부터 강대강으로 부결시켜버리겠다. 아. 그렇게 나가면 정말 쉽지 않죠. 다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강대강으로 세게 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으냐 불리할 것 같으냐 이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겠습니다. 또 2년 후 총선에서는 또 어떻게 될 건가까지도 생각해야겠죠. 예. 그게 일종의 일회용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제한적이에요. 뭐 연말까지만 그냥 두고 여론이 조금 바뀌는 걸 감안해서 그때 가서 이제 자기 사람을 심겠다. 예를 들어서 김 총리가 이걸 수락을 했다. 예. 동의를 했다. 그러면 김 총리 혼자만 남겨놓고 밑에 있는 손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관들. 뭐 장관이 아니라 총리실에 김 총리를 그러네요. 보좌해야 될 팀들. 뭐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총리 비서실장, 예. 기타 총리실의 비서팀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 규모가 숫자입니까?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윤 당선인 측 사람들로 다 집어넣고 아. 김 총리 혼자만 꼭두각시 이 느낌이 들 정도로 놔둔다. 그걸 받을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이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야말로 국회 표결을 위한 일회용이다.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그걸 응할 리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진정성을 가진 협치, 통합, 뭐 연정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라면 굉장히 놀랄 카드예요. 미국에 이런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이 됐었던 시절에 예.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임 부시가 막 벌려놓은 거 예. 이걸 그냥 연장선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부시가 임명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국방장관입니다. 예. 거기를 유임을 시켜서 2년 동안 더 일을 시켰습니다. 2년이면 상당히 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에 물론 공화당, 민주당 간에 이런 인사들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전례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건 총리니까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카드인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만약에 김부겸 유임 카드가 관철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민주당까지 오기 전에 김부겸 총리 선에서 전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실현 거네요.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요. 총리실을 온전시키면서 총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장관 몇 자리까지 같이 해서 협치를 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선 막바지에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툭 던진 것을 그대로 김부겸 총리가 받으면 김부겸 총리는 정치 생명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고요. 예. 만약에 연정 내지는 뭐 협치 뭐 하여튼 뭐 다 좋지만요. 예. 뭐 합당과 통합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만약에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내각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같이 가보자. 우리가 이번에 딱 50대 50으로 나뉜 그 대선 전국을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예. 김부겸 총리 하나만 탁 뽑아내가지고 일회용으로 말하자면 국회 통과용으로 이렇게 써보자. 그건 뭐 아이디어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선일 전에 이런 얘기가 좀 사실 왔다 갔다 했어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사 전달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주목받은 게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이 얘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요. 여야의 아주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가부 폐지 못 박은 윤석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좀 더 보죠.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얘기도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에 여성 할당 30% 이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일단 여성 장관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좀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각의 여성 할당제 이 질문에는 자리 나눠 먹기가 통합 아니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가지 내용이죠. 여가부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은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특히 이 여성가족부 관련해서요. 여가부 존폐, 여소야대 1라운드 붙는다. 아까 총리 자리가 1라운드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1라운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뭐 방금 영상에서 확인됐죠? 뭐 이거 별로 효과적인 거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은요. 자, 여성가족부 이거 손질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거 국회 거쳐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대녀 지지를 얻고 적극 반대할 듯. 최근 이 대선 이 출구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여성표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이거를 민주당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내 신중론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반응 중에 하나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죠. 이렇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밝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여성가족부, 여성장관 할당제입니다. 할당제. 이 두 가지 여성가족부는 법률 사항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조직법도 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처리가 가능한 그럼 부분이 간단히 말해 맞습니다. 민주당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한 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행정부의 체계를 어떻게 꾸릴지 예. 대통령이 내놓는 청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지만은 반대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또 역풍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꽤 기억에 남는 공약이었는데 예. 이렇게 당선된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를 힘으로 어떻게 보면 막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평가될지는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일 겁니다. 여성 할당제는 법률상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건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뭐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예. 한 30% 정도 이상은 여성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하셨죠. 어제 뭐 안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한다. 네, 뭐 어떤 인위적인 할당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예. 가장 실력이 뛰어난 분들 위주로 뽑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결과론적으로 여성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다면 뭐 70% 80%도 등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할당은 안 하겠다라는 건 이미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경희 부대변인. 자, 여성가족부 문제 등등등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또 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죠. 네네. 그런데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지금요. 아마 다룰 텐데, 이 사안을. 그런데 대선 결과, 출구조사 결과 보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표 대부분, 상당 더 많은 부분이 민주당 지지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의식해서 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과의 좀 교감이나 예.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인께서 안철수 대표와 국정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여가부의 어떤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이 국민의힘에서도 예.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루었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또 하기도 어렵네요. 네. 근데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라면은 예. 현재 전국의 상황이 172석의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예. 여소야대의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지금 산적한 국정 현안들,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여가부 문제를 최우선으로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대 야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에너지의 좀 소모로 그러네요.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게 좀 이런 자칫하면 우려가 그게 있습니다. 다 틀어막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지만 총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입장 이거 반드시 질문에 나올 겁니다. 지금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 답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반복적으로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요.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죠, 지금요. 그런데 이런저런 또 뒷말이 좀 있습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 보시죠. 윤호중 비대위,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계속 파열음이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앞서서 일명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어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박지현, N번방 추적 뭐 이런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나이가 26입니다. 굉장히 젊은 공동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원 8명 중 절반이 2030 세대고요. 자, 지금 서울과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윤호중 체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모임이죠. 보좌진 협의회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어제 조언을, 쓴소리를 좀 내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요. 어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비대위원의 절반을 2030 세대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N번방의 실체를 밝히고 여성 혐오에 맞서온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 성폭력 근절특위 위원장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뭔가 쇄신의 각오 이런 걸 밝혔다. 이런 평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내는 반발이 있는 거예요. 윤호중 체제로는 안 된다는 반발이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두관 의원이 특히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좀 냈어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윤호중 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친 거죠. 이 정도면은요. 안 된다고. 그리고 혁신 바라는 당원이라면 모두 반대해야 된다. 바뀌지 않은 뻔한 간판. 지방선거는 물론 당도 망칠 것이다. 당이 망한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면요. 이재명 전 후보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다뤄보고요. 자, 신경민 의원님. 네. 윤호중 체제, 지금 당내 진짜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김두관 의원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윤호중 본인에 대한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그 비대위의 선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김두관 의원이 실은 건데, 김두관 의원이 이제 앞 대목에 전반부에 이제 이 윤호중 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보면은 지금의 원내대표 자리 앞에 사무총장을 했고요. 예. 또 조국 사태 때도 그때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 최근 1년의 굉장히 중요한 사태에서 전부 당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조국 사태 사무총장으로서의 총선 때는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일을 했고, 이번에 지도부가 다 물러날 때 같이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지난번 4.7 재보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7 재보궐로 완전히 참패를 했을 때, 역대급 참패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물러났거든요. 물러나면서 바로 원래는 5월까지 임기인데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면서 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겼습니다. 그 4.7 재보궐 모델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당내 내지는 원내에 꽤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참패나 문제점에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임기를 오히려 보면 이렇게 연장시킨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 6월 1일 날 그래 민주당을 찍어주자 이렇게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가고 있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친이해찬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주주로서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민주당, 변모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비춰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몇 가지 지점에서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내 이제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지금 일단은 출발을 한 건데 당내에서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김두관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곁들였어요. 대선으로부터 선전한 이재명. 여기 선전했다라는 평가 일단 하고요.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지방선거의 상징이다. 뭔가 마음이 피곤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후보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은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선 재수 필수 코스인 당권. 이재명도 당권 도전하나. 필수 코스라고 그랬어요. 대선에 재수할 때는 이 코스를 꼭 거쳐야 된다. 그게 뭐냐면 당대표인데 보면 과거 YS, DJ, 이해창, 문재인 다 당대표를 거치고 다시 대선 도전했다. 이 뭔가 전례를 좀 더 주목하고 있군요. 패배 후에 당을 장악해 대도전에 나섰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 출마 관심이다. 그리고 앞서서 김두관 의원 얘기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0.73%포인트 차. 이게 줄여서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이재명 조기 등판론 솔솔. 그래서 선거에 졌는데 벌써 다시 또 뭘 역할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승산, 윤호중 체제 아니면 이재명 체제.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의 선거를 분석해보면 정권 초반기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예. 집권 세력을 밀어줬던 전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권 후반기에 가면 그 정권에 대한 심판, 비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굉장히 불리해요. 이번 대선에서 몇몇 지역, 6개 지역과 세종 그렇게 7군데의 광역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더 이겼다고 해서 예. 그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에 삿바싸움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겠다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해찬계 당의 주류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계속 기득권을 놓지 않는 한은 지방선거 하나만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시중에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폭삭 망해야 그다음에 총선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이번 지방선거에 또 6개, 7개 차지하면 아마 총선도 지고 다음 대선까지 이제 보수 우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고착화될지 모른다. 패배할 때 아예 완전히 패배를 해야지 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더 문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그런 점에서 윤호중이라는 비대위원장이
정말 한심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 아, 이 민주당 세력 아닌 제3자들이 보기에도 예. 그걸 왜 민주당 안에서는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비대위라는 건 이렇게 예. 선거에 지고 큰 아픔이 있을 때 기존의 주류를 차지했던 지도부를 차지했던 세력은 몽땅 후손으로 비껴나고 예. 제3의 세력이 임시로 맡아서 국민에게 예. 또는 당원에게 그걸 이끌어 가다가 그리고 이제 8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 예정돼 있잖아요. 이 8월의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지금 앵커가 아까 던진 문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 나설 거냐, 그리고 나서서 실제 예. 싸움을 할 거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무슨 비대위원장으로 나선다거나 이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하고 저는 똑같이 비춰질 그건 수 역시 있다. 차별화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이 유권자 예. 아니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냥 깨끗이 사퇴하고 정말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로 아까 뭐 박지현 공동위원장처럼 공동위원장입니다. 예, 젊은이들이 환호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전혀 다른 분으로 비대위원장을 끌고 가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예. 8월에 당내에서 이해찬계든 이재명계든 예. 그때 가서는 내부의 뭐 주도권 싸움을 얼마든지 해보시라. 왜냐? 대표성이라는 건 예.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갖춰져야 대표성이 부여되는 거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처럼 저렇게 몇몇이 모여가지고 추대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대표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귀담아 듣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말 그대로 비상인 거죠. 대선에 졌으니까. 그리고 그 비상인 체제를 끌고 갈 조직을 꾸렸는데 이게 왠지요 출발은 했으나 마침표가 찍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전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다 관련돼 있죠. 지금요. 이 대장동 문제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서로를 겨냥해서 서로 몸통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보다 낫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특검 꾸려서 그냥 수사 진행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랍니다. 지금 어제 이제 특검과 관련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대장동 특검 나선 민주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고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은 지난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은 이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일단 뭐 양쪽 얘기 들어보시면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요. 일단 특검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머뭇걸 이유가 없다고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3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 좀 돋보겠습니다. 자 각각 윤석열, 이재명 겨냥 특검으로 보인다. 서로 겨냥하는 바가 다르다. 근데 근본적인 입장 차로 이게 협상 산 넘어 산이다. 타협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제2의 두루킹이 될라 이 뜻은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 자칫 뭔가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다는 겁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이거 특검 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예.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매우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선거 과정에서 양쪽 다 특검을 국민들께 약속해 왔고 예, 한다고들 했어요. 네, 당선인께서도 뭐든 어떻게 보면 예. 진상규명 필요하죠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차라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설특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컨대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 뭐 이런 분들이 예. 그 특검 추천위원회가 될 수 아무래도 있고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위원회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뭐 기관이나 인력 같은 것도 저희 국민의힘이 제안해 놓은 것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제2의 드루킹처럼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더라도 뭐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의석수 자체가 워낙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민주당 안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특검법을 그런 만들어서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통과시켜도 그냥 관철시키는 방법.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하려고 한다면은 예. 민주당으로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거 특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양쪽에서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무슨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포상이에요. 대선이 끝났죠. 근데 포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민주당이 대선에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사 보시죠. 대선 패배한 민주당 포상 추진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올 초 지방선거 반영 약속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당내에서는요. 이거 지금이 포상을 할 때입니까? 반성 성찰부터 해야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일단 뭔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포상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어떤 실적처럼 좀 반영해 주기로 그거 공천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호중 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직 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일인데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만 경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부대변인. 네. 일단 뭐 대선과 결과 상관없이 일단 뭐 하기로 했다는 거라서 진행된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은. 근데 대선에 패배한 정당 포상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방금 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기사를 보고 좀 황당했는데 우리가 보통 포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예. 어떤 그 승리를 했을 때나 아니 뭔가 특별하게 잘한 일이 있었을 때에 대한 결과물로 통상 주어지는 게 그렇죠, 이제 통상. 포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지금 대선 패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당내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성을 요구하는 민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포상이라고 하는 그 어휘를 써가면서 잔치를 벌일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열심히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에 참여했고 도왔던 그 당내의 어떤 지역 관계자들을 위로나 격려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당 관계자 설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일단 지난 1월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대사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나가셨던 분들 다 복당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복당한 인사들과 기존의 당에서 남아서 일하신 분들 아무래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에 계셨던 분들 간에 뭔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역할한 바에 따라서 뭔가 좀 더 포상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월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기호들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졌잖아요.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지난 1월에 이제 후보 그 지지도가 지지부진했을 때 그리고 각 전국의 조직을 통해서 이번 대선의 그 투표 결과를 지역구별로 봐서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라는 지침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 공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근데 정부적 판단으로는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든지 당이 수습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좀 지적이 나니까 안 한다 그러면 또 당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한다는 걸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반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묘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뭐가 이게 시비 분란의 꼬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아무튼 좀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 높고 감로늘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직원 학생, 동거인이 코로나19 감염이 돼도 등교합니다. 지금 격리잖아요. 근데 등교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는 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격리가 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넘잖아요. 그러면 동거인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래서 이런 결정이 됐죠. 교육부 새학기 적응 주간 연장, 단축 원격 수업은 학교 재량껏 한다. 교사, 학부모, 지침 설정의 혼란. 이게 말이 재량껏인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요.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는데 이게 계절 독감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WHO도 뭔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비상사태를 종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은요, 코로나19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이 나라별로 조금 가격을 좀 통제할 수도 있어요. 싸게 주기도 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빨리 만들어내니까. 근데 비상사태가 종료가 되면요, 그게 다 중단돼요. 복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지적 재산권은 강하게 적용받게 되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 중이랍니다, 일단 고민 중. 자, 다음은요, 코로나와 관련된 중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중국 감염자 900명이 넘자, 이 900명이요, 산둥성의 라이시입니다. 여기서 900명이 넘자 당서기 시장 등 17명 무더기 징계를 했답니다. 물론 뭐 책임자긴 하죠. 근데 이게 징계로 될 사안인가? 이겁니다. 좀 더 보죠. 기사 있습니다. 중국 확진자가 3,100명, 하루 새 2배. 우리는 뭐 수십만 명인데 여기 3,000명은 뭐 중국 인구에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우한 봉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베이징에서 확진자 1명이 나오자 주변 단지 수백 명 2주간 가택연금 격리된 거예요. 지방정부 방역 실패 때 시장 면직.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가? 시진핑 3년이 앞두고 코로나 퍼짐은 절대 안 된다. 통제 더 강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유럽 뭐 다른 나라 보셨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요. 그냥 국경을 다 막고 살지 않는 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국은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제로 코로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20%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냐?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답이 뭐냐?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다. 아주 가장 간단한 답이 저는 싹 와닿던데요. 중국은 검사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나온다. 뭐 환자가 있어도 환자가 없는 걸로 수치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전 초창기부터 델타까지는 중국 방식의 록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쇄 방식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죠. 중국도 그런 방식을 취했고 유럽 나라들도 초창기에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통행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도시 하나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그런 방식으로는 막을 수도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잖아요. 이건 뭐 중국 방식이고요. 중국식 이런 게 과연 통할 건가. 만약에 오미크론이 중국에 들어가면 예. 그건 뭐 환자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대단한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대세가 된다면 지금 숫자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통제가 어렵죠. 근데 과거에 아까 강한 독감 취급 가능성 이런 얘기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독감 환자가 뭐 몇 명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시시각각 중계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연말 통계 정도는 내놨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중국도 그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놓고 통제를 강화하는 거니까 징계도 역시 그런 차원이고요. 예. 그건 뭐 전문가들의 판단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그래프가 좀 있어요. 중국 본토의 코로나 양성 판정자. 3월 3일은 한 100명 조금 넘는 요 정도 수준. 근데 좀 많이 늘었어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8일에 500명 넘고요. 12일에는 3,000명대. 급격히 지금 가거든요, 이게. 뭐 또 이런 모습인데. 근데 천하람 변호사, 사실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사실은 뭐 접종 다 하시고 했으면 뭐 격리도 없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격리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지금 외국에 있다가 중국 들어가면 3주 아닙니까? 지금 격리 기간이? 네, 이거 중국만 혼자 지금 따로 이렇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예. 코로나의 진원지다라는 전 세계인들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진핑 체제가 지속적으로 잘 가느냐, 중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느냐도 코로나 방역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요. 예. 뭐 샹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뭐 의료 체계나 의료진들의 수준이 매우 높지만 조금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선진 의료 체계가 좀 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의료 있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최대한 억제하는 지금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막아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예. 또 오미크론 변이, 뭐 요새는 델타 크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 끝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고, 뭐 시진핑 3년이 결정된 이후라든지 어떤 시점을 정해서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정치 방역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모습이요, 다. 지금. 다음은요, 북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요즘에 뭔가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지금. 뭔가를 쏠 듯하다. 이겁니다, 지금요. 계속 쐈는데요, 이번엔 정말 뭔가를 쏠 듯하다. 뭐 이겁니다. ICBM 카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만지작 김정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기선 제압 나서나. 취임 전에 이걸 쏴 올리면 윤석열 당선인 대응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으로 뭐 하려는 것 같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 당국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고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돼서 집권 초에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제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뭔가 지금 이른바 시험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 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신경기 전 의원님. 과거 의원 시절에 이런 거 문제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이거 만약에 취임 직전에 북한이 ICBM은 정말 쏩니다. 미국도 알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뭔가 또 판단해야 되는 이른바 시험대에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걸 노릴까요, 정말? 뭐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일단 북한이 최대 명절로 치는 4월 15일 예. 그 김일성 생일이죠. 이것을 전후해서도 그렇고 당장 이번 주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유는 되지만 뭐 ICBM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2018년 이후 모라토리움 유예를 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행정부의 마지막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뭔가 하여튼 북한이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 당선인을 일단 테스트하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분명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한번 도발을 해봄직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미 훈련도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연기해 놨거든요. 한미 훈련도 곧 개시가 되고 지금 뭐 굉장히 한반도가 예.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인수위 기간에 만약에 북한이 ICBM 등등 뭔가를 또 도발한다면 우리나라 또 국가안전보장이 열리고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안전보장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미국의 그 선례를 따라 가지고 당선인 신분의 예. 경우 어떤 경우에는 후보로 결정이 된 순간부터 미국은 안보 브리핑을 백악관의 호의에 따라서 예. 해줬습니다. 아. 여야의 후보들 모두에게 예, 백악관이 해주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 모델은 차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예. 사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여야 후보 모두에게 안보 브리핑, 가령 백악관이 보는 것을 민주당, 공화당의 후보들이 예. 보거든요. 똑같이 할 필요가 있죠. 아주 북한이 뭔가를 노리면서 좀 이른바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이런 도발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